1943년 겨울의 어느 날, 내가 일을 나간 직후 가족들이 체포되었다. 시간이 촉박하자 부모님은 그 찰나의 시간을 어린 아이들을 가벽 뒤로 숨기는 데에 사용했다. 그렇게 아이들은 살아남았고 훗날 다른 유대인 가정에서 거두어들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대담하고 재빠른 판단으로 아이들을 살려낸 아버지의 기지 덕분이었다. 그 후 우리 가족은 벨기에 말린에 있는 임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폴란드로 이동할 기차를 타기 위해 추위에 떨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 와중에 나는 내 친구 크루트를 만났다. 암울한 와중에도 죽은 줄만 알았던 친구와의 재회가 나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주었다. 나치는 오래지 않아 우리를 열차에 태우기 시작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마치 캔에 든 정어리 마냥 빽빽하게 밀어넣었다. 그리고 나서 9번의 낮과 8번의 밤이라는 기나긴 여정이 이어졌다. 기차는 때로는 빨리 달리다가 때로는 기다시피 느리게 움직였다. 먹을 것은 물론 마실 물도 턱없이 부족했다.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2, 3주 동안 버틸 수 있지만 물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때 아버지가 나섰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게 접히는 컵과 스위스군용 칼을 꺼냈다. 작게 접힌 종이컵을 완전히 펼친 뒤 150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마실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이렇게 하루에 2번 물 1컵씩을 마실 수 있었다. 그 정도면 목숨을 부지하기에 충분했고 물도 가능한 한 오래 보존할 수 있었다. 다른 열차 칸에서는 금세 물이 동이 났고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 많은 경우 40%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우리 칸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단 2명 뿐이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 칸에서는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살아남은 것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셨던 분이었다. 우리는 몹시 쇠약해져 있었지만 아버지와 나는 아직 힘이 있었고 그래서 뒤에 남아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들이 기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다.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먼저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되었고 그리고는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리되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가기를 바랬지만 우리는 헤어졌고 그 이후 다시는 보지 못했다. 나는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과 소유물,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인간에 대한 믿음까지. 히틀러는 자신의 책 나의 투쟁에서 온갖 분노와 증오를 터뜨리며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유대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 굴욕을 주어야 한다며 공상을 펼쳤다. 그런데 그 터무니없는 공상이 현실이 된 것이다. 나는 독일인이란 사실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로도 다시는 그렇게 느낀 적이 없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이었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언어를 썼기 때문에 대화도 불가능했다. 작업반의 다른 유대인들은
내가 독일 사람이라는 이유로 신뢰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더욱더 외롭고 불행했다. 하지만 곧 크루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다른 막사에서 지냈고, 한 번도 같은 작업반에서 일을 한 적이 없지만, 하루 일과를 마친 뒤 매일 만나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사소한 일과는 내가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고, 나를 걱정해주고 내가 걱정하는 누군가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쿠르트는 재화공으로 일했고 나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았기에 여분으로 받은 음식을 남겨두었다가 나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 하루는 구멍이 나서 버려진 큰 냄비가 눈에 띄어 구멍을 때운 다음 수용소로 가져와 의사인 수감자들에게 매일 받는 생감자 4개를 삶아주는 대가로 감자 하나를 얻었다. 나는 그것을 모아 쿠르트와 나누어 먹었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보살폈다. 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다른 한 명이 먹을 것을 구해오고 필요한 일들을 처리했다. 많은 수감자들이 고된 수감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렇지만 친구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었고 덕분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IG 파르벤사의 기계공이 되었다. 나는 무려 3번이나 가스실 앞까지 끌려갔지만 그때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정밀 기계공학 전문가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일을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독일에 이익이 되는 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내 목숨을 지켜주는 기술을 공부하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렸다. 나치 체제 하에서 독일인들은 나약했고 쉽게 조종당했으나 즉시 사악한 인간으로 전락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약한 자들은 서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모든 도덕성을 잃어갔다. 그리곤 곧 인간성마저 잃어버렸다. 다른 사람을 고문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웃는 얼굴로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갔다. 하지만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소시민들도 많았다. 언젠가 내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나치 간수 한 명이 다가오기에 화장실 가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잠시 후 내가 화장실에 다녀오니 오트밀 통조림과 우유 하나가 선반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면 아직은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에 힘이 났다. 그러나 섣불리 도와주었다가 오히려 자신이 다칠 수도 있는 무서운 시대였다. 유대인을 돕다가 적발되면 독일인이라 할지라도 무사하지 못했다. 박해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이들만큼이나 두려움에 떠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희생자로 만드는 파시즘 체제의 실상이었다. 매일 아침 종이 울리면 막사에서 나와 인원 점검을 받았다. 1945년 1월 18일, 나치는 평소처럼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대신 우리를 길로 내몰더니 독일을 위해 행진하라고 했다. 전세가 나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러시아군이 점점 접근해 오고 있었고 나치는 그들의 만행이 탄로 날까 몹시 겁내고 있었다. 우리는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먹을 것도 없이 밤새 걸었고 마침내 어느 기차역에 도착했다. 나치는 부엔발트로 가는 열차에 우리들을 태웠다.
다른 칸에서는 이미 얼어 죽은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부엔발트에 도착해 우리는 이 시신들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어떤 청년의 시신을 옮기려고 두 다리를 잡는 순간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더니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 청년은 3주 전에 결혼했는데 아내는 유대인이 아니라 살아있으니 주머니에 있는 사진을 꺼내서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내한테 전해달라고 나에게 애원했다. 그리고는 겨우 20살 남짓한 앳된 얼굴을 한 그 청년은 기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다. 나는 그의 말대로 시신의 옷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어 간직했다. 우리는 나날이 지쳐갔고 나치는 점점 절박해졌다. 계속해서 도로를 따라 행진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갑자기 우리 모두를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그래서 나는 기회를 틈타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 너무 힘이 들어 거의 기다시피 해서 도로 쪽으로 향했을 때 미군의 탱크를 발견했고 나는 그렇게 살아남았다. 그 순간 나는 신에게 약속했다.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를 최대한 충만하게 살겠다고. 어느 날 저녁 벨기에 일간지를 읽다가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한 유대인 여성들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종전 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도 뒤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나는 내 친구 쿠르트와 함께 이들을 돕기로 했다. 오갈 데 없는 이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주고 완전히 회복되어 세상으로 나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친절을 베푼 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신 신에 대한 감사의 인사이자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유럽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종전 후 자유인이 되었지만 유럽에 깊이 뿌리내린 반유대주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수소문 끝에 부엔발트행 열차에서 만난 유대 청년의 아내를 찾아냈고 사진과 함께 그의 유언을 전해주었다. 그 여성은 감사의 표시로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다. 좋은 양복을 차려입고 꽃과 케이크를 사들고 갔지만 가족들은 나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쿠르트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나도 곧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브뤼셀에서 꾸린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와 나는 2인용 자전거를 사서 함께 타고 다녔다. 우리는 그 자전거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매년 4월 20일이면 아내와 나는 결혼한 날을 기념한다. 그날은 히틀러의 생일이기도 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그는 저기 땅속에 있다. 저녁 시간에 TV 앞에 앉아 과자를 곁들여 차 한 잔을 할 때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말이다. 그 후 나는 호주로 이주했고 우리는 그곳에서 멋진 인생을 살았다. 아이들은 자라서 가정을 일구었고 손자의 증손자들까지 보게 되었다.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지만 마음 한켠은 슬픔에 젖어 있었다.
아버지는 52살에 목숨을 잃었다. 이제는 내 아이들이 아버지가 떠났을 때보다 더 나이가 많다. 나는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내가 겪은 그 모든 고난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한 인간의 증오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자행할 수 있는지. 75년 전 전쟁이 끝난 뒤 나치 대원 한 사람이 벨기에 감옥에 전범으로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다. 나는 그자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물었다. 그자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온몸을 떨며 울먹일 뿐이었다. 나는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소한 친절들을 만났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의 혹독함 속에서도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많았고 그 덕분에 나는 생존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사소한 그 친절이 얼마나 존엄한 행위인지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속에서 누군가의 사소한 친절 하나가 내게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되었다. 너무나 혹독한 삶을 살아서인지 호주에서 내 삶은 천국처럼 느껴졌다. 75년 전 나는 내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는, 더군다나 손주와 증손주까지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매 순간에 감사했다. 당신도 부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가장 존엄한 태도다. 나에게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준 친구들이 있었듯 그렇게 당신도 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